EU에서는 35년에 내연기관차를 판매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32년에 신차의 3분의 1을 전기차나 수소차로 판매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 배터리는 모바일 에너지의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배터리의 중요성이 더 증대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배터리 산업을 놓치면은 우리나라 성장 동력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일본은 이 배터리에서는 정말 선진국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상당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국 회사들은 시작은 늦었지만은 전 세계 시장의 한 60% 이상의 마켓시어를 갖고 있습니다. 전고체 전지. 전고체 전지는 어떻게 보면 꿈의 전지죠. 같은 1000km를 가더라도 10년, 더 나아가는 20년 이상 쓸 수 있는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난 전지다. 중국의 거대한 생산량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 우리도 이 규모의 경제를 켜야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양대 선양국 교수입니다. 오늘 주제는 미래를 저장하는 기술, 차세대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전지 산업은 전기차의 확대, 보급이 확대 가속화됨에 따라서 굉장히 성장력이 굉장히 증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2032년에 신차의 3분의 1을 전기차나 수소차로 판매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EU에서는 35년에 내연기관차를 판매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35년에 신차의 50%를 전기차나 수소차로 판매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2030년까지 2021년보다는 13배의 이 성장 잠재력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 있고, 현재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2020년에는 반도체 시장의 한 2분의 1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만은 2030년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2배 정도가 되는 약 4천억 불 정도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2차 전지 시장이 증대됨에 따라서 연간 동반 산업도 굉장히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소재 산업, 양극, 음극, 전해질, 세퍼레이터 이런 쪽의 시장이 굉장히 클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이 양극재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으로 성장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한 사용 후 폐전지 시장도 굉장히 큰 시장으로 성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전극이 갖는 화학 에너지를 가역적으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우리가 배터리를 사용하는, 즉 방전인 경우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충전을 시키는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전지는 양극하고 음극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데 양극하고 음극에는 이 전이차가 존재합니다. 전이차라는 게 이 볼테이지가 다른 거죠. 예를 들면 리튬 이온 전지 같은 경우는 양극에 있던 리튬이 음극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전자가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하면서 이 에너지를 이렇게 저장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전기를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는 전자를 이용한다, 전자를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자는 이제 이 전기 음성을 보면 음성을 띠고 있고 전기 음성만 이동할 수는 없거든요. 음이온만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이온인 리튬이 같이 이동해야 됩니다. 이제 마이너스는 이 전자를 내준다 하는 입장에서 마이너스로 표시하고, 플러스는 전기를 받는다 하는 입장에서 플러스를 표시하는 겁니다. 2차 전지, 즉 리차저블 배터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차저블 배터리는 1859년에 납축전지가 최초로 개발되었습니다. 납축전지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직도 차의 시동을 켤 때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99년에 니켈 카드뮴 전지 배터리가 개발되었고, 그 후에 1989년도에 니켈 메탈 하이드라이드 배터리라는 게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새로운 배터리 시스템이 개발될 때는 한 주기가 한 40년에서 90년 정도 걸리는 그런 에너지 저장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1991년도에 소니가 리튬 이온 전지를 2년 후에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리튬 이온 전지의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상태죠. 배터리가 좋냐 나쁘냐 하는 것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Y축은 중량 에너지 밀도, X축은 부피 에너지 밀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중량 에너지 밀도의 정의는 무게당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저장하느냐, 부피 에너지 밀도는 주어진 부피당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저장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량 에너지 밀도가 높고 부피 에너지 밀도가 높은 전지일수록 배터리의 성능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가 니켈 수소나 납축 전지, 니켈 카드뮴 전지보다 월등히 중량 에너지 밀도와 부피 에너지 밀도가 높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축전지는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차에, 내연기관 차에 이제 스타팅, 배터리 시동을, 내연기관의 시동을 걸 때 사용하는 건데, 이게 지금 사용하는 이유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가격이 싼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전지는 니켈 카드뮴 전지, 세 번째는 니켈 메탈 하이드라이드 전지인데, 이 전지들이 개발될 때는 한 세대의 전지가, 새로운 세대의 전지가 개발될 때는 한 40년에서 90년, 평균적으로 한 50년 이상이 걸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새로운 기존에 있는 우리 지금 같은 경우는 리튬 이온 전지인데, 리튬 이온 전지보다 좋은 전지를 만드는 게 어렵다. 왜 어려우냐? 새로운 양극과 음극의 조합을 해서 에너지 밀도와 수명이 좋은 전지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리튬 이온 전지는 앞으로도 20년 이상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2차 전지 이 주요 시장별 점유율입니다. 이 세계 시장은 세 개의 그 리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즉 유럽 시장, 중국 시장, 북미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개 시장 중에서 중국 시장 규모가 가장 큽니다. 중국 시장에서 이 한국이나 일본 배터리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중국이 약 98% 이상의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상당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연도별에 따라서도 굉장히 우려할 만한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2020년에는 한국이 한 35%, 중국이 35%, 즉 반반 정도의 마켓 쉐어를 공유를 했습니다만은 2023년에는 중국이 64%, 한국이 23%, 즉 중국의 시장은 한 30% 정도, 한국 시장은 12%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굉장히 우려할 만한 그러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는 소위 삼음계 NCM 배터리를 중심으로 개발해 왔고요. 중국은 LFP를 중심으로 개발해 왔습니다.
LFP는 이제 가격이 쌉니다. 가격이 싸지만은 이 주행 거리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행 거리가 짧으니까 아예 개발을 안 한 상태고요. 중국은 주행 거리가 짧더라도 가격이 싸니까 열심히 개발을 해왔죠. 그래서 중국은 한 20년 이상 LFP를 기반으로 한 배터리를 만들어 왔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이런 LFP를 만들 때 이 전기차에 실을 때 예를 들면은 우리는 뭐 모듈을 만들고 팩을 만들고 그게 이제 에너지 밀도를 낮추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셀 투 팩이라고 하고요. 셀에서 바로 모듈 없애복으로 팩으로 간다든지, 셀 투 샷이 바로 그냥 셀을 이제 전기차에 바로 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 밀도를 굉장히 증대해 왔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이 LFP 배터리가 이 가격이 저가격이 되면서 큰 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대부분이 배터리는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격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세계 시장을 지금 잠식을 하고 있고 큰 시장을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LFP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LFP 기반 배터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이 배터리에서는 정말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대표적인 회사는 옛날에 마쓰시다, 지금은 파나소닉입니다만은 그런 회사들이 200년, 300년 이상의 그 배터리의 역사를 갖고 있는 업력이 굉장히 긴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리튬 이온 배터리는 1985년도에 이 탄소를 사용한 리튬 이온 배터리가 실험실에서 최초로 이제 구현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1991년도에 소니가 이 리튬 이온 배터리를 최초로 상업화를 한 이후에 이 리튬 이온 배터리의 시장이 급속도로 이제 증대해 왔었습니다. 2008년경에는 테슬라가 이 리튬 이온 배터리를 전기차에 사용하기 시작함으로 해서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증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2020년경에는 이제 일본의 파나소닉이 미국에 이제 공장을 설립을 해가지고 해외 현지화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굉장히 그 현지화가 굉장히 늦어져가지고 리튬 이온 전지의 마켓 셰어가 중국이나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일본은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죠.
메이지 유신 때에는 외국 문물을 굉장히 잘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나라가 세국 정책을 쓸 때 개화를 해서 서양 문물을 잘 받아들여서 굉장히 이 동양에서 최대의 이 나라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이 기술적으로 자기가 우수하다 생각을 해서 일본 일등주의였죠.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술이 최고였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외국하고 교류를 잘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왜냐하면 배터리 분야는 일본이 1등이니까 기술 보호주의 정책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외국 회사하고 절대로 합작 회사를 만든다거나 외국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외국 회사의 자본을 받아들이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체가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외국에 이렇게 현지화를 하려고 그래도 현지화가 안 되죠. 그 반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이게 외국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현지화도 굉장히 잘했죠.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현지화한 게 가장 먼저 한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신인 LG화학이었습니다. LG화학이 2000년 초반에 이 미국에다가 현지 연구소를 만들어서 GM하고도 굉장히 교류도 많고 미국 기업들하고 많은 교류를 하고 서로의 이 커넥션을 만들어 놨죠. 또한 LG화학이 굉장히 이제 그 좋은 배터리를 만들므로 해서 호평을 받고 그래서 현지화를 LG화학이 가장 먼저 했죠.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서는 용량이 굉장히 큰 공장들을 많이 세우고 있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런 자동차 회사에 많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일본이 이 배터리를 먼저 개발했지만 리튬 이온 전지를 먼저 개발했지만은 이런 경쟁 사회에서는 지고 있는 도태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배터리 산업은 1995년까지는 이 대기업이 진출할 수 없는 산업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릴 때 들으시는 스통이라든지 로켓 배터리 이런 굉장히 익숙하죠. 근데 스통이나 이 로켓 배터리는 사실 1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가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뭐 중소기업 품목 정도로 아주 시장 규모가 작은데 일본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소니에서 1991년도에 리튬 이온 전지를 만들고 그 시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해가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대기업의 배터리 산업을 열어야 되겠다 싶어서 95년인가 96년부터 삼성, LG 이런 기업들이 이제 연구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열악했죠. 리튬 이온 전지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적었고, 그 다음에 리튬 이온 전지가 뭐냐 하는 그런 생소한 단계에서 사실은 뭐 거의 맨땅에 헤딩하듯 식으로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 연구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고,
또한 뭐 일본에 있는 일본 기술자들이 도움도 좀 받은 면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LG 엔솔의 전신이 LG 화학의 공장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2000년에 이제 삼성 SDI가 공장을 세워서 양산을 시작했죠. 그 당시에도 2000년대 초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뭐 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잡고 있었듯이 그 당시에 중국도 이 배터리 시장이 배터리를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아주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제 시장에 진입해가지고 우리 나라 국민들의 그 건면성, 성실성 이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도전적이고 어그레시브하게 연구를 하며 투자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시장을 넓혀가기 시작했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굉장히 이 마켓 셰어를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삼성 SDI라든지 SK온 경우에도 이런 현지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회사들은 시작은 늦었지만은 현재 전 세계 시장의 한 60% 이상의 마켓 셰어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 회사가 왜 이렇게 이제 급격한 성장을 보였느냐 하는 걸 살펴보면 첫 번째는 업스트림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업스트림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물이나 광석 등의 시장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광물을 만드는 원석을 이용해서 이런 원료를 만드는 광물 가공 기술 이런 걸 잘 개발해 가지고 이 공급망을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중국 정부는 2015년에 자동차 배터리 산업 규범 조항을 제정하여 가지고 2019년까지 이른바 전기차 보조금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등 외국 배터리 기업을 배제를 하고 자국 기업만 보조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중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또한 중국 정부가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중국의 내재화와 더불어서 중국의 배터리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적극적인 R&D 투자가 되겠습니다. 중국 정부로부터 지원 자금을 R&D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LFP뿐만 아니라 NCM, 삼음계에 대한 기술 경쟁력 또한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CATL의 R&D 투자 추이가 되겠습니다. 2023년경에는 우리 돈으로 한 2조 6천억 정도의 R&D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고 전체 예산의 한 5% 이상씩 계속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CATL의 R&D 인력수 변화입니다. 인력수를 보면은 이 2022년경에는 16,000명 정도가 CATL의 R&D 인력이 되겠습니다. 이 수는 우리나라의 전체의 R&D 수를 더한 인력수보다는 더 많은 수가 되겠습니다. 중국은 이와 같은 것을 무기로 해서 급격한 마켓 셰어를 세계에서 마켓 셰어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50%가 중국입니다. 내재화 이 캡티브 마켓이 너무 큰 거죠. 캡티브 마켓에서 자기들이 중국 정부의 보호 정책과 그다음에 중국 정부의 R&D 자금, 그다음에 시설 자금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실력을 쌓은 거죠. 실력을 거기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이 전지를 지금 리튬 이온 전지보다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전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차세대 전지입니다. 차세대 전지들이 계속 연구가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차세대 전지는 뭐 대표적으로 정고체 전지, 리튬 설파 전지, 리튬 메탈 전지 이런 전지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리튬 메탈 전지 같은 경우는 1980년대부터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개발되기 시작했지만은 그걸 우리가 상업화에 하기 위해서는 많은 난제가 있습니다. 이 난제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 난제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이 문제를 과학자들이 해결해 나가야만이 이제 새로운 전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난제를 극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새로운 전지를 만드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고체 전지. 정고체 전지는 어떻게 보면 꿈의 전지죠. 왜냐하면은 리튬 이온 전지만큼의 에너지 밀도를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이 안 나는 겁니다. 불이 안 나니까 굉장히 우리의 꿈의 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쓰는 이 리튬 이온 전지는 이 전해질이 이제 문제입니다. 전해질이 이제 그 카보네이트라는 이 전해질을 쓰는데요. 액체입니다. 액체를 쓰는데 뭐 휘발유와 같은 종류는 아니지만 휘발유와 같은 C하고 하이드로카본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물질이 되겠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이게 불이 나면은 그냥 불이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리튬 이온 전지는 에너지 밀도는 높고 다른 수명이나 이런 거는 수명 특성은 내구성이 좋지만은 전해액을 이 오가닉, 즉 유기 화합물이 들어가 있는 전해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이 잘 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은 정고체 전지입니다. 정고체 전지는 액체 전해질, 불이 잘 나는 액체 대신에 고체를 사용하는 겁니다. 고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이 안 나죠. 이 전지는 우리가 샘플용은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샘플용은 성능이 좋고 잘 만들어낼 수 있는데 문제는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 생산 설비라든지 원료가 비싸면은 가격이 비쌉니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상업화가 어렵다. 만약에 이제 그 가격적인 측면이나 많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리튬 이온 전지하고 비슷하다면은 그 리튬 이온 전지를 정고체 전지가 대체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시장은 엄청난 시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고체 전지 쪽도 중국이 굉장히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CATL이나 BYD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엄청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이제 고체 전해질에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고체 전해질을 이용해서 정고체 전지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요. 일본의 이 토요타의 로드맵,
을 보시면은 2007년이나 2008년경에는 이 전고체 전지를 탑재를 한 전기차가 주행거리 한 1000km, 충전을 한 20분에 만 충전을 하는 그런 전지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거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배터리 3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 SDI가 파일럿 플랜트를 설립을 해서 거의 성공을 했고, 다음 단계는 이제 매스 프로덕션까지 갈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SDI가 얼마나 이제 매스 프로덕션, 아까 저가격으로 양산을 많이 만들어내느냐 하는 게 이제 앞으로의 전고체 전지 산업화의 관건으로 생각하고, 우리나라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2차 전지에서 우리 오래 사용하려면은 이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됩니다.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니켈 함량을 높여야 되는데요. NCM에서 이제 N은 니켈이고 C는 코발트고 M은 망간입니다. 그래서 이 NCM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의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니켈의 경우에는 용량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코발트 같은 경우는 출력을 정대시켜주는 거고, 망간은 이제 안전성을 정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방전 용량을 올리기 위해서는 니켈 함량을 증가해야 됩니다. 니켈 함량을 증대시키는 경우에는 이 용량은 증가하지만은, 즉 주행거리는 늘어나지만은 우리가 오래 사용할 수 없거나 불이 잘 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를 살펴보면은 이런 그 중요한 원인은 이 니켈 함량이 낮은 것과 높은 것을 우리가 충전시킨 상태에서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은 니켈이 낮은 쪽, 즉 니켈이 80%인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크로 크랙, 가운데서 파티클, 양극재의 분말 파티클에서의 마이크로 크랙이 덜 생기는 반면에, 니켈 함량이 높은, 니켈이 예를 들어 100%인 이런 재료인 경우는 마이크로 크랙이 굉장히 많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크랙은 이제 실금이라는 겁니다. 실금. 글자 그대로 실금인데, 이게 이제 우리는 양극재가 공처럼 생겨 있거든요. 이 양극재가 공처럼 생겼지만은 이 공이 그냥 공 하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작은 이 1차 입자라고 해가지고 작은 돌멩이 같은 것들이 쭉 붙어가지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1차 입자 모양이 어떻느냐 따라서 다르거든요. 1차 입자 모양이 우리가 충방전을 하면은 충전을 하면 부피가 줄어듭니다, 이게. 이 부피가 숨을 쉬는 거와 마찬가지죠.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어나는데, 일반 양극재 같은 경우는 1차 입자가 이제 사각형 구조로 랜덤하게 되어 있습니다. 랜덤하게. 무작위로 되어 있죠. 무작위로 되어 있으면 부피가 줄어들 때 이 안에서 스트레스가 걸려서 깨져 버립니다, 이게. 크랙이 형성되면은 이제 전액이 들어갑니다. 전액이 들어가면은 양극재 파티클 내부에 저항층을 형성을 합니다. 저항층이 형성되면은 이제 충방전 했을 때 충방이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이 NCM 양극재의 용량이, 내구성이 감소하는 원인입니다. 내구성을 일으키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농도 구배형 양극재를 만들었습니다. 농도 구배형이라는 것은 이 농도가, 글자 그대로 농도가 구배가 생기는 겁니다. 농도가 이 파티클의, 즉 공 모양의 양극재의 중심에는 니켈이 높은 원소를 배치시키고, 파티클의 서피스에, 즉 표면 쪽에는 니켈 함량이 낮은 놈을 배치를 시켜가지고 전해액과의 부반응을 최소화시키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농도 구배형 양극재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충전을 하더라도 잘 깨지지 않습니다. 농도 구배형 양극재와 일반 양극재를 1000사이클의 수명 특성을 비교해 본 그림이 되겠습니다. 일반 양극재는 한 68% 정도의 자기 보존 용량을 보존하고 있는 반면에, 이 농도 구배형 양극재는 한 88% 용량 보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도 구배형 양극재, 즉 CSG 90이라고 쓴
이 양극재의 단면을 살펴보면은 거의 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일반 양극재 CC90이라고 표현한 이런 양극재의 경우에는 유리가 깨어져 있듯이 이 입자, 파티클의 고행의 입자들이 거의 분말들이 다 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저항이 증가해서 용량이 감소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적어도 상업화를 하려고 하면 10년 이상의 수명을 보장을 해야 됩니다. 주행거리가 예를 들어 1000km 가는 차를 만드는 경우에 수명이 5년이다. 그러면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 반면에 이제 일반 양극재는 그런 특성을 갖는 반면에 제가 만든 농도 구배형은 같은 1000km를 가더라도 10년 뭐 더 나아가는 20년 이상 쓸 수 있는 내구성이 굉장히 우수한 그러한 양극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배터리 산업을 놓치면은 우리나라 성장 동력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배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갈림길입니다. 갈림길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DRAM 반도체 모델을 따라갈 것이냐, 혹은 디스플레이 모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LCD 같은 경우는 중국이 다 잡았습니다. 우리나라는 LCD 안 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 배터리도 이 모델에서 DRAM 반도체의 모델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고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강물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강물을 확보를 해야 되고, 강물을 확보해야 가격이 가격인 배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많은 배터리 관련 인력을 양산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독자의 기술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에 가능한 준하는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이 규모의 경제를 키워야 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이 옛날에 이 경제 개발을 할 때 중화학 석유 콤비네터를 만들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은 뭐 예를 들면은 여천에다가 석유화 콤비네터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규모의 경제에서 맨에서 중국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콤비네터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량 생산을 해서 중국의 거대한 생산량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 배터리는 우리나라의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에서 1등이 되기 위해서는 민관 또한 젊은 학생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이 난국을 극복해서 이 시장을 개척하고 유지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